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소장 박재현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또 갈등이 이미 생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개입해서 들어가서 이제 갈등을 중재하는 일도 하고요. 또 개개인으로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예민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타인과 무언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말하기 습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 못한다는 그 질문 자체에서 저희가 그 기준이 뭔가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못한다, 혹은 대화에 실패했다, 아니면 대화가 잘 된다, 대화에 성공했다. 이 기준이 뭘까? 왜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척도가 없잖아요. 네. 객관화된 어떤 수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화를 하고 뒤돌아섰는데 자기 마음 안에 내가 할 말을 못했다,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내 표현을 못할까? 뭔가 이 사람과 대화 끝에 자기 마음이 되게 답답해지거나 후회가 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거는 약간 대화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다시는 너랑 안 만난다. 정말 너 같은 거랑 내가 다시 대화 하나 보자. 네. 우리 여기서 끝내자. 상대 반응이 뭔가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닐 때도 이 대화는 약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원하는 말을 잘 못할 때, 이거는 이 대화에 대해서 내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들려오는 피드백이 너 약간 대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아주 가깝고 친하고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을 때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이 대화라는 걸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 안에 되게 예민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 예민성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대로부터 너 너무 예민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또한 예민하다는 것도 객관적인 어떤 틀이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좀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데 나는 쉽게 넘어가지지가 않는다. 이렇다면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피드백으로 나는 괜찮은데 너 다소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계속 들린다면 이것도 내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판단 기준들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다 웃고 넘어가는데 왜 웃지?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 지금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는 뜻인가? 그냥 모두가 넘어가는데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탁 걸림이 있거나, 그러니까 수많은 자극들이 있지만 그 자극이 나한테 걸림으로 멈춰지는 빈도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그 강도가 깊으면 우리가 이 대화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커피 드시네요, 제 거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커피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먹으라고 말을 안 했지? 왜 나한테는 마시라는 말을 안 했지? 왜 나는 먹을 거냐고 묻지 않았지? 이런 걸림이 있다면 제 커피는 없나요? 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민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빈번하게 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로는 뭐가 더 우세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민하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요, 어떤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고요, 약간만 배가 고파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아이가 있고요, 다가가서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 쳐서 딱 젖병을 꽂아줬을 때 갑자기 편안하게 먹는 아이가 있으면 집어 던지면서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도 있죠. 그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 양육자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성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엄마 나 배고파 라고 말을 했는데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배고파, 너 먹는 것 말고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말을 계속 예를 들어 들었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말을 여기서 한다는 게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학습하죠.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감정도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필요사항도 말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안 말하죠. 참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풀겠죠.
또 만만한 사람한테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안전한 대상들을 향해서 가겠죠.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형태로. 화를 내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더 친절한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더 친절한 형태요? 그렇죠. 자기가 거부당했었던 경험이 있으면 다른 데서는 더 거부당하기 싫으니까 훨씬 더 친절한 형태로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민하다는 게 예. 항상 화로 표현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화로 표현되고요. 예. 어떤 사람은 불안감으로 표현되고요. 예. 어떤 사람은 우울감으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라는 그 기준은 예. 굉장히 부정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민하다라는 말을 약간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일상에 불편함이 있는가? 내가 스스로 이 사회관계나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가? 내가 원하는 말을 잘 못하고 상대가 그냥 하는 말 같은데도 내가 거기에 과도하게 신경 쓰고 예. 그날 잠을 설치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온라인에 이런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댓글 보면 좋은 댓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것도 보시면은 뭐 아는 소리 다 하고 있다 뭐 그런 댓글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밤새 고민을 한다든지 다음번에 강의를 갔는데 그 댓글이 신경 쓰여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든지 이런 수준이 되면 자기의 불편함이 느껴지잖아요. 예.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화 훈련을 이제 오픈하면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죠. 제가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제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예민함의 척도가 될 수 있겠죠. 본인 스스로 느끼는 그 기준이어야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가. 저는 그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이 아닐까. 그럼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자라면서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질적인 척도보다도 예. 자라 나오면서 정말 이 사람과 중요하게 인간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이면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원가족 좀 더 확대 가족들 친척이라든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혹은 아주 오랫동안 믿을 만한 선생님이었다든지 친구들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의견이 반영되는 건 고사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경험들이 많다 보면 예.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커서 우리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다니거나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영향을 당연히 받는 거죠. 이게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삶 자체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삶은 한 번 사는 거고 그렇다면 내 삶에서 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 저희가 이제 대화에서는 바꿔야 되는 어떤 기준이 뭔가를 보면 대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잘 안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랑 대화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상대로부터 듣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도 나 쟤랑 다시는 대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준이 뭐냐는데 그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기준이 자동적 생각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을 때 후회가 남았다면 아니면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았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자동적 생각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자동적 생각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갔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동적 생각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긍정적인 판단을 포함한 부정적 판단까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친절해 혹은 저 사람은 불친절해 이런 판단 거기에 좀 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비난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저 사람 여기서 나가야 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강요적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너 여기서 나갈 줄 알아. 뭐 아니면 어떻게 될 거야. 뭔가 협박과 강요 섞인 말들. 그래도 안 고쳐질 때는 우리가 또 비난을 비교를 해요. 저 사람 좀 봐봐. 너 같은 사람 있는가. 너만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래도 안 될 때는 당연시를 해요. 야 비교할 것도 아니야.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야. 네가 내 남자친구라면 이래야 되는 거야. 당신이 내 엄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그러게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합리화를 해요. 야 진짜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말하는데 넌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자동적 생각의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합리화라는 6가지의 대화의 패턴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언어적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뭐 한 번에 비웃는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무시하는 눈길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자기 안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선생님과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한들 예. 제가 말하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예. 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은 되겠죠. 티가 나는 티가 왠지 좀 모르게. 나겠죠. 예. 그리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는 관계라면 100% 드러나죠. 느껴지죠. 이런 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될 때 나타나는 아주 예. 단적인 단절의 대화의 패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경우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걸 무언가 개선하는 방식에도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가지의 어떠한 마스터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적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묻는데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나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저 처음 보셨을 때 어떤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했겠죠. 근데 네.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쵸? 네.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도 했을 거예요. 음. 우리는 다 했어요. 서로를 보고 뭐 예를 들면 저 사람 나이대는 이 정도겠다. 아, 저 사람 이런 걸 공부했나 보다. 아, 이 사람 이게 직업인가 보다. 그죠? 그래서 이건 바꿀 수가 없죠. 이거는 굉장히 무의식적이면서도 되게 자동적인 반응이라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힌트가 있다면 알아차릴 수는 있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고 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저 여자를 보고 좀 친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 저 남자를 보고 좀 사치스러운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인정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갈등은 저 사람은 그래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요. 아, 저 사람은 사치스러워. 저 사람 되게 어리석어.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그런데 아, 저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 그게 약간은 사실과 관찰과 이 나의 판단이 약간은 분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저희가 이 변화를 어떻게 촉진하느냐,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 대상과 대상 사이에 저희가 개입이 되면 이 갈등이 언제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느냐, 몇 가지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로에 대한 부정적 생각 혹은 부정적 판단이 객관화된 생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첫 번째 전환이 일어나요. 일단 나 스스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 노력을 하는 게 관찰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찰 훈련은 어떻게 하죠?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되게 밝네요. 이거는 그냥 판단이죠. 여기 네모난 조명이 3개가 있고요. 이 위에 뭐 한 11개의 조명이 있네요. 이게 관찰인 거죠. 그래서 공간을 관찰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 사람 되게 많네. 이건 판단인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실눈을 두고 사람들을 세볼 수 있잖아요. 또 그렇다 눈 보면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이게 다리만 이렇게 보면은 다리 내 앞에 5명이 앉아 있네. 이건 관찰이죠. 예. 그뿐이에요. 저희가 공항에 있는 분들이 오실 때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를 잘 못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지하철이나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어떤 감각 이전의 생각이 나 여기서 질식하면 어떡하지? 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서 내가 여기서 질식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그러면 여기 통제도 안 되고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때 사람 수를 한번 세봐라. 여기 몇 명이 있는가?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이 사람 뭘 신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관찰의 눈으로 돌아가면서 방금 전에 나한테 나 여기서 잘못될지도 몰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약간 바뀌어요. 그게 첫 번째 공간을 관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상을 관찰하는 건데. 일상이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짜장면 먹었습니다. 짜장면 안에 어떤 재료들을 보셨어요? 양파랑 처음에 고기 큰 게 있어가지고 고기부터 먹었고요. 짬뽕 국물과 같이 먹었죠. 네. 또 양파도 있고 부추도 좀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고기도 그렇죠. 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내가 오늘 뭐를 했는지를 할 때 나 오늘 되게 바쁜 하루였어 라고 한다면 나 오늘 이메일을 한 5개 정도 답을 했고 기차를 한 3시간을 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강의를 했고 강의 끝나고 뛰어가서 버스를 잡았고 집에 왔더니 11시였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늘 일상은 정신없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뭐를 했는지를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점심 오늘 되게 맛있었어. 그게 아니라 오늘 점심엔 비빔밥이 나왔는데 그 안에 호박도 있었고 버섯도 있었고 계란도 있었고 계란 노른자는 익지 않은 채로 그냥 동그랗게 노란 모양 그대로였어. 이렇게 본대로 경험한 그대로 내가 오늘 뭐를 했는지 오늘 일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생생한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기도 되게 좋고요. 거기에 어떤 판단이나 해석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약간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약간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 가장 어려운데요.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팀장님을 만났고 뭐 친정 엄마를 만났고 아니면 뭐 내 자녀하고 있었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팀장이 참 나한테 친절해 주셨어. 뭐 친절하게 해주셨어. 이건 판단이잖아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 관찰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보고서를 드렸을 때 과정 보고서를 드렸는데 팀장님이 지나가다가 뭐 카페라떼 한 잔을 내 책상에 주시면서 매니저 오늘 김 매니저 오늘 보고서 정말 좋았어라고 말해줬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관찰이 되면서 동시에 네. 감사가 돼요. 사실을 관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있었던 일 그대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줬어가 아니라 카페라떼 따뜻한 잔을 내 책상에 주고 가시면서 수고했어 김 매니저라고 말해주셨어.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실제로 그 사람한테 들었던 말이나 예.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었던 구체적 행동으로 바꿔보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판단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사람을 호기심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볼 게 뭐 있어 이미 판단 다 끝났는데. 많은 교사분들도 십몇 년씩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그 다음 학기 딱 되면 애들 딱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럼 애들 그냥 딱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많이 잘못됐고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꽉 차 있는지를 예. 관찰로 돌아가 보면 아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대화는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가 흔히들 너 되게 착하다라고 얘기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칭찬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이 진심이고 정말 내가 선의의 뜻으로 해주고 싶다면 다른 언어적 표현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보다 저한테 커피를 뭘 드실 건지 물어봐 주시고 제가 원하는 커피를 사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원하는 커피 마실 수 있게 됐네요. 이 말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 선생님이 무슨 커피 마시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사다 줘서 고맙다. 그런데 너가 힘들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준다면 사실 더 좋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육제도가 많은 아이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르고 좋고 사회적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입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대화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프레임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선이라는 것이 자꾸 되면 이것도 어느 때 관행이 돼버리고 당연한 게 돼버린다.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칭찬은 저는 사실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예. 긍정적 판단도 자칫 대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냐? 맞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네.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의면의 어떠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습관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훨씬 좋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나의 고마운 마음이 예. 훨씬 더 순수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하나의 가벼운 칭찬보다 잘했어, 참 착하네라는 말보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주고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마실 수 있네. 이게 그 사람에게 이 행동의 의미를 더 설명해주기에는 훨씬 좋은 방식이 되겠죠. 예.